안녕하십니까. 역사 진행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중국의 소설가 가운데 위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작가 중에서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위화의 소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인생이란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장이모우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그 영화는 하여간 1995년에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잘 만든 작품입니다. 중국의 국공내전, 그 다음에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등의 이제 중국의 현대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강추합니다. 그 위화의 작품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허삼관 매혈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정우하고 이제 하지원이 주연을 맡았던 허삼관이라는 영화의 원작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위화의 소설 가운데 제7일이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그 푸른숲 출판사에서 2013년에 이제 번역 출간한 책인데, 쥐처럼 땅 밑에 숨어 산다고 해가지고 쥐족, 중국어로 하면 수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쥐족, 쥐서자, 무리족자, 그러니까는 쥐무리, 쥐족이라고 별명이 붙은 농민공들의 생활상을 아주 리얼하게 감각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양페이는 이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그 영혼이 이성에 머물러 있는 떠돌이 귀신입니다. 그 중국 속설에는 죽었는데 땅에 묻히지 못하면 그 영혼이 이성을 떠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양페이는 이제 묘자리 하나도 살 돈이 없어서 저승을 가지 못하고 이성을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양페이가 이성을 떠돌다 보니까 자신처럼 저승으로 가지 못한 귀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매장되지 못하고 그 이성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중국 사회의 어떤 부패, 그 부조리, 그리고 이제 문화혁명 이후 아예 그 중국인의 습성이 되어버린 그 타인의 인생에 절대로 참견하지 않는 그 극단적 이기주의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죽었고, 죽은 후에도 버림받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양페이가 계속 만나게 됐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사연들을 적은 소설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주 흡인력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간 이 작품은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그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 실제로는 공산당만을 위한 국가가 되어버린 중국의 모순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7일. 중국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제가 중국이 절대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데,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아주 극심한 불평등.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사회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가 불평등합니다. 공산당원만 출세할 수 있고, 공산당원이나 그들과 손잡은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공산당원은 모든 면에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원이 아무나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등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내가 어느 정당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 정당이나 가입할 수 있고,
또 해당 정당으로서는 들어와 준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중국 공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당할 때 출신 성분, 그러니까 가계, 뭐 혈통 이런 걸 보고, 그리고 경력 또 봅니다. 뭐 어떤 이력을 밟아왔는지, 학벌과 인물도 따집니다. 아마 시진핑 주석조차도 제일 처음에 공산당 입당할 때 7번인가 8번인가 아마 떨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계속 공산당 입당을 트라이했다 그러죠. 하여간 그 동네, 그 그룹, 그 조직 등등에서 가장 음치나 제일 잘났다는 사람만 공산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수저는 금수저를 낳고 그 공산당원은 공산당원을 낳는 이렇게 부와 직위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은 9천만 명 정도인데,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뭐 2배 정도 가까운데, 어쨌든 중국으로 봐서는 그게 15분의 1입니다. 9천만 명이. 그럼 절대 다수인 15분의 14. 그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인데 그 14억 인민 가운데 13억은 늘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왜 공산당원이 될 수 없을까? 뭐 저 사람은 되는데. 하여간 국민의 대다수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 그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건 뭐 병든 사회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이제 인민들이 공산당 체제에 순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산당의 정책이 일부 효율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공산당을 찬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인민들 가운데서.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공산당의 구조적 모순하고 그 고위층의 적나라한 부패 등이 제대로 공개가 되면은, 그래서 사회 일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는, 중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이제 말하면 호구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호구. 지포자, 입구자, 그 식구들이 몇 명이 있고, 뭐, 고향은 어디고, 뭐, 본적지는 어디고 하는 거. 한국에서 이제 호적이라고 하는 걸 중국에서는 호구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오래전부터 도농분리호구를 택하고 있습니다. 도농분리호구. 그 도시와 농촌이 호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농촌에서 태어나면은 영원히 농민으로서의 호구를 가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인구들이 너무 도시로 많이 몰리면 농촌이 붕괴된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농촌을 기반으로 일어선 국가다. 이걸 이제 말하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간 인구의 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서, 농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과 동시에 그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농촌에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은 농사지을 땅도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도시로 떠나갑니다. 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이제 시골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연로한 부모도 그냥 시골에 남고, 그러니까 이 조선 가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나머지 젊은 부분들은 고향을 떠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다 싶을 만큼 많이 이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시로 이사를 갈 수는 있지만 호구를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는 무적자가 됩니다. 적이 없는 사람. 살기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상하이에도 살고 있고, 베이징에도 살고 있고, 텐진에도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농민인데, 원래는 농민인데 이 공민이 됐다. 공장 노동자가 됐다. 그래서 농민공. 세간에서는 도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쥐족이라고 부릅니다. 쥐처럼 땅 밑에 숨어 산다고 해서 이제 쥐족, 서족, 그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쥐들하고 다른 것은, 실제 쥐들은 낮에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을 하지만은 이 쥐족들은 낮에는 쥐구멍에서 나와서 일터로 향했다가 해가 지면은 이제 쥐구멍으로 돌아와 가지고 땅 밑으로 스며들어 간다는 것이 이제 다릅니다. 실제 쥐들과. 그 위화가 제7일에서 그렸던 그 죽어서도 죽지 못한 이성을 떠돌고 있는 귀신들이 대부분 이들 쥐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쥐족, 농민공. 근데 이 쥐족들의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억울한 부분은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나 사고로 죽어도 신원 파악도 어렵고 피해 집계에서도 빠지고 결국은 그 피해자 가족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도시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도시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자식들, 연로한 부모들한테 한 푼의 보상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제7일에서 묘사된 그대로 도시에서 유령처럼 살다가 유령처럼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국의 농민공, 쥐족들은 2019년 잠정 집계로 3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억 명. 하여간 자국민 수억 명을 주민등록도 없는 그 쥐처럼 만들어 놓고도 전혀 문제가 아닌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 그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중국에는 쥐족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쥐족들은 호구를 옮겨갈 수는 있지만은, 호구를 옮길 수는 없지만 호구 자체는 있는데 중국에는 아예 호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살아가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어딘가에도 기록에는 없는 유령 같은 사람들.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흑해자라고 부릅니다. 흑해자. 어둠이 낳은 자식들. 그야말로 한국에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그 어둠의 자식들, 그 말 그대로입니다. 흑해자, 헤이하이츠. 이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운명인데도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그 정부의 인구 정책이 한 가구 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한 자식밖에 못 나니까 소황제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버릇없는 소황제들. 근데 정책이 그런데 이 흑해자들은 그냥 태어나 버린 사람들입니다. 초과 출산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흑해자로 태어났다.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의 벌금을 물립니다. 평균 이제 도시 노동자의 2년치 임금 정도가 벌금입니다.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 한번 내고 나면 2년 동안 한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부자들은 벌금을 내면서까지 원하는 만큼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4-5명의 아이를 낳고 벌금을 몇 억씩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위에 언급했던 세계적인 영화감독 그 장이모우 같은 경우에도 아이 셋을 더 낳는 바람에 무려 13억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내라.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인물이 정부 정책을 위반했다. 그런 괘씸죄가 추가돼 가지고 뭐 하여간 아이를 좀 더 낳았다는 이유로 13억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중국은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된다. 남자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중국의 보통 인민들은 어차피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을 바에는 반드시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면서 태아를 감별해가지고 여자아이로 성별이 확인될 경우에는 낙태를 하거나 뭐 낙태할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럼 할 수 없이 출산 후에 그냥 등록하지 않고 다음에 낳을 아들을 대비해서 아예 이거는 안 낳은 애로 취급해버리고 헤이하이츠로 키우는 겁니다. 흑해자로. 그래서 그 헤이하이츠들은 주로 여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사내 아이들도 있죠. 근데 낙태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 그럴 경우는 애를 조용히 갖다 버립니다. 그냥. 하여간 이 헤이하이츠들은 출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취학 연령이 돼도 학교도 갈 수 없고 취학 통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국가 의료보험이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카드조차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이 하이츠들은 태어난 곳 그 자체에서 평생을 한 1km 이내, 반경하여 한 1, 2km 이내에서 생활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벌금을 맞으니까요. 결국 이 헤이 하이츠들은 대부분 이제 문맹, 무직 상태로 태어난 곳 근처에서 아주 빈곤하게 살아가다 그러니까 범죄의 희생물이 되거나 혹은 본인이 범죄 집단에 가입하거나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중국은 2010년부터는 이 황당무계한 너무 부작용이 많은 그 한자녀 정책을 폐기했고 그래서 이미 헤이 하이츠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호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시작된 1980년부터 35년 동안 이미 수억의 흑해자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이제 이 헤이 하이츠들한테 호적을 주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그 흑해자들이 1천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부끄러운 숫자는 뭐든지 숨기고 줄이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고질적인 습관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19 사태에서도 그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를 엄청 조절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중국 정부에서 자신들이 흑해자 1천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부모도 문맹, 자식도 문맹 뭐 이러니까는 아예 등록하라 그래도 등록 자체를 못하는 헤이 하이츠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계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35년 이상 유령인간으로 살았고 지금도 수천만이 그 아픈 상처와 흔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결코 건강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 하이츠가 이게 어떤 또 부작용이 또 생기느냐. 그 중국에는 결혼 적령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적으로 하면 보통은 뭐 성비는 맞게 돼 있는데 너무 말하자면 여아들을 많이 이렇게 낙태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호적에 등록도 안 해놓는 바람에 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여성의 절대 숫자가 모자랍니다. 짝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중국의 2010년도 내내 중국의 15세에서 29세 그 인구를 놓고 볼 때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당 남성의 수는 115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뭐 112명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의 숫자가 어떨 때에는 119명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10년 그 단위로 끊었을 때 평균 115대 1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명 중에 15명, 7명 중 1명은 아예 장가를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홍기를 놓치고 사는 그 30, 40대의 노총각이 늘 3천만 명 정도는 있어 왔다. 그게 지난 3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는 결혼 적령기 여성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국 여성들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보통 남자에게 베풀어주는 엄청난 시혜인데 은혜를 베풀어 준 건데 그 귀하신 몸들이 뭘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까지 가사노동을 또 하겠습니까? 그 인류가 소위 이제 문명사회를 만든 이후에 그 인간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에 하나가 일부 일처제 결혼이고 그 1대1의 짝짓기인데 그 국가 구성원의 상당수가 짝짓기에서 아예 배제될 수밖에 없는 나라. 그건 정말 엄청난 사회 불만이 쌓이는 거고 결코 건강할 수 없는 나라죠. 그리고 그 중국의 구조적이고 극심한 불균형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거는 경제 분야입니다. 사실은 중국은 그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덩샤오핑이 이제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선부론을 외쳤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부가 쌓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모토대로라면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저우융캉, 이 보시라야하고 같이 이렇게 그 쿠데타를 모의했던 그 서규방의 총수 저우융캉이 사적으로 챙긴 돈이 17조 원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7조. 장쩌민 일가가 서방으로 빼놓은 돈은 1조 달러가 넘는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1조 달러면은 1천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1천조 원. 1조 달러. 링지화 일가가 재판받을 때 결국 그 링지화 일가가 빼돌렸다고 밝혀진 것만 20조 원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제 이 숫자를 줄인 겁니다. 이게 다 통계가 드러나면 혹시라도 외부에 누출됐을 때 인민들이 받는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고려해가지고 원자바오 정 총리도 이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다고 공청단 출신은 굉장히 청렴하다고 소문나 있었던 사람인데 뉴욕타임스에서는 27억 달러 그 한화로는 3조 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죠.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 일가도 그 시진핑의 누나 주로 누나 치차오차오죠. 그 다음에 시진핑 누나가 한 명 더 있고, 그 다음 남동생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시진핑 본인과 그 와이프 펑리 위한 그 가계의 재산에 대해서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진핑의 누나하고 남동생, 그 일가가 갖고 있는 재산이 4억 달러다. 그게 2012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죠. 2012년에 4억 달러. 그때, 그러니까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 다 20조, 3조, 뭐 1천조 이러는데 4천억 원밖에 못 해먹어서 그랬는지 시진핑이 유난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호랑이든 말하자면 팔이든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이야기.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근에 홍콩의 빙과일보가 그 시진핑의 하여간 그때 블룸버그 통신은 그렇게 보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취재 금지, 고위인사 면담 금지 이런 제재를 당했습니다. 시진핑의 누나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또 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의 빙과일보에서 나왔는데 홍콩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900억 원이다. 그 치차오차오가 살고 있는 건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호주 또는 미국, 스위스 등에 빼돌린 재산 말고 홍콩에 갖고 있는 재산만 900억 원이라고 보도된 겁니다. 하여간 뭐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는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가 도둑놈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바로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2020년 5월에 있었던 그 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뭐 바로 얼마 전이죠? 뭐 5개월 전, 6개월 전? 그 리크창 총리가 중국 인민의 절반 가까운 6억 이상이 월 평균 1,000위안, 하나로 치면 17만 원 밖에 벌지 못하는 극빈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리크창만 그렇게 발언한 게 아니고 그 경제 실무진, 그 탕민이라는 그 국무원 참사는 중국에서 사실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은 3억 명 정도고 나머지 11억은 가난하고 그 중에 10억은 아직까지 국내선 비행기도 한번 못 타봤고 5억은 양병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건 본 적이 없다 하고 비슷비슷한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한 번도 떠나보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덩샤오핑이 그 개혁 개방 정책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의 열매는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누가 다 따먹고 인민들은 도대체 양병기조차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건가요? 리크창은 그때 전인대에서 그랬습니다.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노점상이라도 허가해줘야 된다. 총리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원래 시진핑은 2012년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할 때
그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 21년까지 전면적인 어떤 샤오캉 전면 건성 소강 사회라 그러는데, 이 소강이 뭐냐 하면은 작게 편안한 평강, 작은 평강, 최소한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전면적인 소강 사회입니다. 소강. 삶의 여유가 있는 수준, 먹는 거는 걱정 안 하는 수준. 그렇게는 전 국민이, 특히 농민들, 농촌의 빈곤 문제를 완전히 퇴치하겠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 같습니다. 두 개의 100년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면 2021년까지 소강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이 건국된 1949년에서 100년, 그러니까는 2049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약속이고, 특히 시진핑의 약속인데, 글쎄요, 제대로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이 절대 패권국가 될 수 없는 그 10가지 이유를 차례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 그 미국이 최후에 쓸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막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가정하에 미국이 패권 전쟁에서도 질 수도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고, 우연히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해주시고 계속 이 강의를 기다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